네,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까지 제시를 합니다. 자,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김정은이 정부가 오늘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네네. 자, 이런 와중에 국제사회도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북한의 핵실험 준비를 우려하고 규탄하는 유엔 결의안이 준비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7시 40분쯤이었잖아요. 네. 그 평양 순안에서 동해를 향해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 그리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네. 장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는 한 750km 정도 비행을 하다가 공중에서 불에 타서 소멸한 것으로 보여요. 예. 바다에 떨어지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연이어서 지금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고 핵실험 준비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예. 10월 28일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서 여기는 군축과 국제 안전 담당하는 위원회입니다. 네. 여기서 포괄적 핵실험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 52호를 채택을 했는데요. 이 결의안에 김정은 정부가 과거에 한 6차례 핵실험을 규탄을 하고 네. 또 핵무기 포기를 촉구하는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자, 사실 이 결의안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자면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또 궁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유엔 회원국이 이번에 예. 179개국이 이번에 참여를 했는데요. 네.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을 했어요. 중국과 러시아도 이 결의안에는 찬성을 한 거고요. 그랬군요. 북한만 반대했네요. 딱 한 개 나라만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일단 북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핵실험을 규탄을 한 상황입니다. 회원국들이요. 자, 국제사회가 사실은 김정은 정부가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는 저희가 좀 전해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정말 핵실험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국제 원자력 네. 기구 라파엘 사무총장은 27일 날 7차 핵실험을 북한이 준비하고 있다는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일단 공개적으로 예. 밝힌 상황이고요. 북한 정부는 실제로 2월부터 5월 그리고 최근까지 연이어서 화성 17형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만 지금 수십 발의 중단거리 미사일도 연이어 네. 발사를 했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렸다시피 오늘도 벌써 3발 발사했잖아요. 그래서 핵 능력을 고도화하겠다는 주장 또 핵무력 법제화 이런 걸 추진하면서 네. 동시에 중장거리 미사일까지 지금 실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핵실험까지 가는 것 아니야? 이런 우려가 정말로 나오고 있고요. 4월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을 할 때에 네. 만약에 근본 이익을 침해할 경우에는 억제를 넘어선 목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억제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핵무기 예. 갖는 이유는 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겠어. 이런 이유 때문에 핵무기 개발한다고 그동안 말해왔는데 그동안은 방어 차원이었죠. 그렇죠. 예. 이거 넘어선 무기 사용을 하겠다? 네. 이건 선제 공격 의지를 표시한 대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데 실제 국제사회 전문가들이 분석한 걸 보면 네. 22년 3월에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핵실험장 3번 갱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6월에는 이번은 핵실험장 4번 갱도의 벽체 공사 모습이 포착이 됐고 공사를 위한 그 자재들도 역시 포착이 됐습니다. 이런 모습을 비추어 볼 때 지금 국제사회와 전문가들은 6월에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언제 핵실험할 것인지는 지금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북한이 만약 이번 핵실험을 한다면 7번째 핵실험입니다. 그렇군요. 6번째 핵실험은 지난 2017년에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계속 국제사회가 제재로 대응을 해왔는데도 결국 7차 핵실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당국이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또 핵실험 준비까지 마쳤다 이런 관측이 나오면서요. 자, 일단 한반도와 국제사회 긴장감이 정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1월 2일이었는데 이때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실시를 했어요. 영어로 비질런트 스톰이라고 하는 그런 훈련이었는데 예.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그 훈련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미국과 남조선이 겁기 없이 우리에 대한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무력의 특수한 수단들은
부과된 자기의 전략적 사명을 지체 없이 실행할 것이며 미국과 남조선은 가공할 사건에 직면하고 사상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예. 이 대목에서 뭐 굉장히 화려하게 여러 가지 그쵸. 주장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무슨 뜻이야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일단 공화국 무력의 특수한 수단들 특수한 이것은 수단. 네. 핵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특수한 그러면 수단이니까요. 중장거리 예. 미사일 또는 핵일 음.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것들이 부과된 자기의 사명을 지체 없이 실행할 것이다. 이게 뭘까? 사명 얘기가 그렇죠, 나오네요. 그렇죠.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하고 있다는 음. 거고 그 바로 다음에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는 원색적인 경고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요. 네. 미국 국무부도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은 순수 방어 목적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우리의 메시지는 매우 간단하다. 네. 만약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매우 분명한 목소리를 위반해 위험하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엄청난 비용과 엄청난 결과가 있을 것이다. 역시 미국도 이제 경고를 한 상황입니다. 네. 국방부는 좀 더 강력하게 했어요. 미국 국방부는 지난달 27일에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에게 핵 공격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네.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다. 아. 이런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네. 정권의 종말이라는 표현을 쓴 대목을 볼 때 미국도 매우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네, 북한은 끔찍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하고 있고 미국은 네네. 정권 종말을 얘기하고 있고 참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이런 상황에서도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예. 국제사회에서는 최근에 중국 공산당 당대회가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그 예. 기간에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이다 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일단 공산 당대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시점은 미국의 중간 선거입니다. 11월 8일에 있거든요. 네, 얼마 안 남았네요. 이때 미국 상원 의원 예. 100석 중에 34석, 하원 의원 전체 의석, 그리고 주지사 50석 중에 36석. 굉장히 큰 규모의 선거죠. 네, 이 선거가 11월 8일 날 있게 되는데 네. 대규모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미국이 대외 문제에 집중하기 어렵고 그렇죠. 어떤 일이 예. 터졌더라도 대응이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런 이게 점. 바뀌는 과정이니까요. 그렇죠. 네. 이런 점. 그리고 그 시기에 도발할 경우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그때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실제 핵실험을 할 건지 말 건지 준비는 포착되고 있지만 네. 준비했다고 해서 다 하리라는 보장은 또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할 건지 말 건지 또 언제 할 건지 이것은 사실 현재로서는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지난 핵실험이 6번째 핵실험이었고 2017년에 진행이 됐습니다. 5년 정도가 지난 건데요. 자, 이번에 7차 핵실험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떤 실험을 또 하게 될까요? 6차 핵실험 예. 당시 북한 정부는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고 예. 그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이 그대로 사실이라면. 그럼 이번에는 어떤 실험일 것인가? 지금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실험은 여러 가지인데요. 핵 폭발력을 그때보다 좀 더 강화한 대형 폭발력을 자랑하는 핵실험으로 네. 할 가능성도 있고 반대로 핵 소형화 실험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게 만든 그렇죠. 핵을 쓰는 거죠. 예. 2020년에 발사한 미사일이 이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해서 지금 한 40여 차례 지금 발사를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KN-23, KN-24 네. 이른바 신형 전술 유도 무기들이 집중 발사가 됐어요. 이 무기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핵을 탑재하는 무기 체계들입니다. 북한 당국이 여기에 우리가 핵을 탑재하겠다 이렇게 네. 주장하면서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들이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극초음속 미사일도 지금 실험을 했었어요. 그러면 극초음속 미사일 그다음에 신형 전술 유도 핵 탑재 미사일들에 대한 실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른바 이 전술 핵에 네. 핵폭탄을 담으려면 핵을 소형화해야 되는데 그 소형화에 필요한 시험 또는 경량화 가볍게 만들어야 되는데 경량화에 필요한 핵탄두 개발 실험 이걸 이번 7차 실험에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만일 핵실험을 정말 하게 된다면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될까요? 일단 뭐 안전보장 이사회 네. 유엔 차원에서는 안전보장 이사회를 소집할 거고요. 짧으면 한 일주일에서 2주, 네. 길면 한 2달 정도 협상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응 결의안이 채택이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한 10차례 있었답니다. 네. 근데 그중에 6차례는 핵실험 이후에 음. 했고요. 3차례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및 제재 결의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만약에 이번에 7차 핵실험을 한다면 거의 100%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북 경제 제재를 아마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보다 제재가 강화된다면 북한 입장에서도 정말 큰일을 잃을 텐데요. 그래서 도대체 김정은 당국이 이걸 모르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미사일을 연이어 쏘고 핵실험 준비 얘기까지 하는 걸까요?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고 네. 나서 대표적으로 강조한 총노선, 음. 핵 경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 아, 핵도 갖고 네. 경제도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른바 핵경제 병진 노선이었어요. 참 어려운 네. 목표를 정했어요. 그래서 예. 2016년 이것을 그러면 어떤 전략을 통해서 이 목표를 달성할 것이냐. 그들 나름대로는 나름대로 전략을 세웠는데 일단 핵 보유국이 되기 위한 실험과 군사 개발을 빠르게 하고 나서 네. 이걸 가지고 국제사회와 대화와 토론을 하면서 한반도의 핵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네. 협상을 길게 끌어간다면 아, 최소한 3년에서 5년 이상 끌어간다면 네. 그럼 국제사회도 결국 흐지부지 될 것이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핵 보유국이 되면서 제재는 제재대로 풀고. 조금씩 네. 느슨해질 것이다. 이게 2016년 북한의 핵 보유국 특히 경제 강국 네. 이걸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당시의 전략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었거든요. 근데 2018년 네. 그 전략을 실행하려고 미국과 협상까지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까지 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근데 미국이 사실상 거절한 거죠. 네.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그렇죠. 예. 핵과 그다음에 경제 강국을 동시에 실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은 현재는 핵은 여전히 강력하게 개발하는 거 포기하지 않고 있고요. 대신 경제는 국제 제재를 푸는 방식의 경제가 어렵다면 그러면 자력갱생하겠다. 이렇게 네. 입장을 일단 바꿔놓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력갱생에서 경제 강국이 되는 것은 가능성이 너무 낮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마 김정은 정부도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언제라도 기회가 오면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한 노력은 계속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전략적으로는 핵 보유와 경제 발전 동시에 이루는 요걸 위해서 전술적으로 지금 채택하고 있는 것은 긴장을 계속해서 높이고 네. 또 협상 국면으로 급격히 전환해서 한 번 더 제재 음. 해제를 위한 협상으로 네.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 아. 보입니다. 이거 2017년도에도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또다시 5년 만에 같은 전술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벼랑 끝 전술은 통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근데 사실 북한 네. 당국이 지금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다. 국제사회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얻기 위해서 네. 최대한 압박 그다음에 위험의 강도를 높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협박이에요. 그렇게 해서 상대가 양보하게 만드는 이런 네. 전술을 사실 북한 정부는 지난 20년간 쓰고 그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초기에는 이걸로 얻어낸 네. 것도 있었어요. 1990년대에는 음. 이걸 최대한 했다가 그러면 원자로 전기로 예. 전기를 뭐 발전하는 목적으로의 원자로 우리가 지어주겠어. 또 경제 협력도 해주겠어 등등 초창기에는 어느 정도 이득을 얻는 듯 했으나 점점 이득을 못 얻고 있는 이런 네. 모양 이런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전술을 좀 들킨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반복되는 네. 벼랑 끝 전술 너무 많이 네.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이 북한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네. 지금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죠.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이른바 이 대북 강경 정책이 더 강화돼 버렸어요. 북한 정부로서도 그래서 이득을 얻는 상황이 확률이 점점 낮아지고 네. 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이 벼랑 끝 전술을 통한 단기적 이득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경제 회복과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잃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 못한다면 고립과 제재를 이 벼랑 끝 전술 때문에 스스로 자초하게 되고 이게 더 위험한 점도 있습니다. 이 벼랑 끝 전술이 만에 하나 삐끗 잘못해가지고 네. 국제사회가 강경하게 나올 경우 그래? 어. 그럼 우리도 용서할 수 없어 네. 또는 용납할 수 없어 하게 될 경우에는 민족의 공멸을 초래할 그런 위험한 결과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한마디로 지금 김정은 정권의 어떻게 보면 이것 이외에는 북한 사회를 발전시킬 경제 강국을 만들
또렷한 정책과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무능이 인민을 고립과 가난으로 지금 내몰고 있는 상황으로도 평가가 됩니다. 네, 얻는 게 있다면 잃는 게 있고요. 또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북한 당국이 긴장을 버리면 평화와 풍요가 찾아오지 않을까. 자, 이 생각을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엔의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 소식 그리고 김정은 정부의 벼랑 끝 전술의 문제점 짚어봤습니다.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